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참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알바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동생 인스타를 봤더니 기가 막혔어요. 새 차를 샀다는 겁니다. 동서가 기존에 타던 차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연식도 더 좋고 아직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제네시스로 새로 장만을 했다며 인스타에 도배질을 했더라고요. 질투가 나고 약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타정한 투샷으로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랑질 글 제목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교감으로 승진을 했다며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셈. 사랑해 어머니. 동서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한테서 자동차까지 선물을 받냐고요. 동생은 복이 타고났나 싶더라고요. 의사 남편에다 교감 승진에다 시어머니 사랑도 독차지를 받으니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동생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남편의 효자인 덕에 장남이란 타이틀이 늘 어깨를 짓누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바칠 사람이에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아직까지 하시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셔서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세요. 남편은 언젠가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속내를 내비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러셨습니다. 내가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시멘트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일이 좀 거칠어. 그래서 말인데 난 내 아들들이 각자 다른 일을 해서 성공했으면 한다.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소심하고 결단력이 없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수운한 성격 탓에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남자답고 추진력 있는 의사인 서방님이 사업 체질이라고 지켜 세우셨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시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을 생각에 시부모님께 잘하는 것 같았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었죠. 그래도 저는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는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는 죽이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늘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의 눈치만 보고 자랐다고 했어요. 기가 센 시부모님과 서방님과는 다르게 남편은 별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았대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신경도 둔해서 운동도 잘못했었고 심지어 어렸을 때에는 밤에 혼자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위를 눌린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안아주고 진정을 시켜주기보다는 엄하게 나무라셨대요. 시아버지께서는 늘 그러셨대요. 사내 자식이 늘 가시나처럼 징징거리고 밤에 혼자서 잠도 못 자냐? 뭐가 무섭다고 불도 환 켜놓고 자면서 잠을 못 자. 아이고 장남이 이래서 어쩌냐. 물이 무섭다고 수영도 못해. 산에 데리고 가도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도 못해. 널 어쩌냔 말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억지로 참고 수영을 배우다가 익사 직전까지 갔었던 기억도 있었대요. 그 뒤로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크게 생긴 탓에 지금도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만 올라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 증상이 오는 고소공포증도 군대에 가서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갔다 온 이후로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고소공포증을 이겨보려고 산에 가서 구름다리를 건너보는 체험을 일부러 하곤 합니다. 지금은 일반인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속이 울렁이고 어지러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시멘트 공장이 시댁과는 먼 교외에 한적한 시골 쪽에 있어서 그곳에 전원주택 겸 별장이 있었는데요. 한 번씩 그곳에서 시아버지께서 직접 기르시는 닭들과 오리들을 잡아서 백숙이나 탕으로 요리를 해주셔도 남편은 먹지 않았대요. 왜냐고요? 끔찍했어. 내가 병아리 때부터 키웠고 오리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건데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보는 데 앞에서 그렇게 목을 비틀고 칼을 대고 끓는 물에 데치고. 그건 악몽이었어. 그러지 말라고 울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 난 그때 아버지가 악마 같더라.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를 해먹이려고 키운 거라고 하셨거든. 남편은 지금도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 애써서 요리를 한 닭과 오리를 먹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운다고 팔딱팔딱 뛰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은 웬만해서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산낙지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남편의 영향으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부모님은 남편이 유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이 남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듯이 다 다른 신념과 생각의 세계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시아버지 말대로 남편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게 빠져서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요만큼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더 손해를 보면 받지 남들 등 처먹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내 입속을 챙기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했는데 남편은 세상 때가 덜 묻은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런 것을 두고 융통성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먹고 살기가 바빠봐.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게 되어 있어.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덕택에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술을 마시기를 하나, 아버님처럼 수영이나 축구를 좋아하기를 하나, 남자답게 덩치가 크기를 하나, 기만 크고 삐쩍 마르기만 했으니 거기에다가 나 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닌 사람이었으니 맨날 사기만 당할 거라서 애초부터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장만을 해주신 신혼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앞집이 시댁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장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것만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서 매일 퇴근 후에 시댁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도 제게 그러셨어요. 큰 아들은 내가 데리고 살고 작은 아들은 나가 사는 게 맞다. 제사도 지내하고 니들이 내 옆에 있는 거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첫 딸을 낳은 후에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돈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난 단 한 번도 내 자식들을 다른 사람 손에 안 맡겼다. 어미가 키워야지. 그러니까 회사는 그만 두고 니그들 애만 키워라. 사실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도 않아서 쉽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었어요. 육아도 힘든데 어쩌다 보니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희 집과 시댁 살림을 제가 다 돈맡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공장에 내려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서 놀러 다니시는 날이 많았어요. 제게 집을 맡기고 마실을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체질이도 복도 없는 여자인 건 맞나 싶었습니다. 추고라 큰 며느리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뭐합니까? 반찬 가게에서 시간 짤바나 하고 자빠졌는데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지 뭐 쩝니까? 저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걸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있겠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동서가 교감 승진을 했다고 하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의사 남편을 두고도 사회생활을 멋지게 하는 동서가 참 야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이뻐하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그날은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어디론가 휑하니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바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께 톡을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아버님이 오시는 날인데 집에 일찍 들어오세요. 우리 유리랑 알아도 저녁밥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서 며칠 있다 올 거니까요. 어머니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갑자기 무슨 볼 일이냐? 네가 없으면 나 혼자서 어쩌라고 며칠씩이나 집을 비워? 어머니 믿고 가는 거예요. 동서랑 같이 있어요? 동서가 만난 거 사주던가요? 그러자 흠칫 놀라며 그러셨어요. 응, 그래. 지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질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한테 제네시스를 사주셨던데요. 동서는 좋겠네요. 죄송하지만 동서와는 다른 날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오늘부터는 일찍 집에 들어가셔서 애들 좀 챙겨주세요. 그러자 테이프는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뭐?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러냐? 너 오늘 뭐 잘못 처먹은 거야? 어머니야말로 뭘 잘못 드셨어요? 며느리한테 처먹었다니요. 말 좀 우아하게 하세요. 그동안 제가 기머거리고 눈먼 봉사라서 아무 말도 않고 사는 줄 아셨어요? 이것 좀 보소. 네가 미쳤냐? 제가 어머니 비유를 다 맞추고 사니까 바보 멍청인 줄 아시죠? 이제는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무일푼에 어머니 시종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머니가 제 대신에 집안일 좀 하시고 그러셔야겠어요. 뭐시여? 다시 말해봐. 몸쪽 노릇을 하느라 고생만 한 큰 며느리한테는 어머니가 타다가만 중고차를 주셨으면서 작은 며느리한테는 제네시스를 척하니 사주셨어요. 우메 네가 시방 그것 때문에 그러냐? 너는 속가지 하나도 없는 애구나. 너는 집에서 놀고 자빠지는 애고 작은 애는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승진했어. 어머니, 제가 동서를 시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을 모시고 살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저요, 이날 이때까지 군소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다 했어요. 매달 있는 제사 준비도 그거 다 누가 했어요? 동선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저 혼자 다 해내느라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고 자빠졌어요? 뭐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동서처럼 교감이 되어봐. 그러면 내가 똑같이 제네시스를 사줄게. 됐냐? 잔말 말고 나 여기서 네 동서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 테니까 네 시아버지 저녁진지 드셔 하니까 꼼짝 말고 집에 쳐들어가. 알았어? 알긴 뭘 알아. 시어머니가 전화기에다 대고 제게 언성을 높이자 옆에 있던 동서가 하는 말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형님도 참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알아서 사주실 텐데 어머니 참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 물건 못 쓰겄다. 잘해주니까 아주 기어올라. 오메 성질나. 시어머니는 끊는다는 말도 없이 끊어버렸어요. 저는 씩 웃었어요. 제가 없어져 봐야 알겠죠. 제가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요? 저도 터닝포인트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시어머니도 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처사가 못마땅해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으니까 나도 일 같지도 않은 반찬가게 알바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거고 시어머니 말처럼 놀고 자빠져 있지 않고 동서처럼 교감은 못되더라도 비스무리한 거라도 되어야겠다며 간섭하지 말고 집안일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운전 조심만 하고 잘 다녀와. 같이 화 좀 내고 열불 좀 내주면 어디가 덧나나. 바랄 걸 바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갈 곳도 마땅치 않아서 친정 언니네 집에 있다가 다음날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떠날 참이었어요. 친정 언니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한참 동안이나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또 하셨습니다. 너 뭐하는 짓거리냐? 내가 집에 들어가라고 했냐 안 했냐? 네 시아버지 진지랑 네 신랑 저녁밥은 어떡하라고 안 들어왔냐? 어머니 말 좀 고상하게 하라고 했죠?
어머니는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무엇이야? 시방 말장난 하자는 것이야?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얼른 와서 밥 차리라고 하더라. 내가 지금 저녁 식사를 하다가 뛰어가야 쓰겄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님께 차려 드시라고 하시던가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끊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안 받을 거니까요. 그럼 고생하세요. 전화 벨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댔지만 받지 않았어요. 별꼴이야. 언제까지 시어머니 종노릇을 할 줄 알았나. 다음날부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며칠 동안 친구랑 쏘다녔더니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 엄마,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얘들은 잘했지?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가 너랑 함께 시멘트 공장 사무실 오라는데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언제 올라올 수 있어? 나한테? 뭔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 아마도 아라 엄마가 무척 좋아할 거래. 그래서 나도 궁금해. 그래? 알았어. 나도 친구들 다 만나고 할 일도 없던 참이야.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서 시아버지께서 운영을 하시는 시멘트 공장으로 잽싸게 달려갔어요. 사무실 마당에 떡하니 놓여있는 흰색 벤츠 SUV가 시승식을 기다리는 듯이 꽃장식이 둘러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리본에 써있는 글을 읽었어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란 문구였습니다. 설마 오늘은 내 생일도 아닌데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꿈 깨라. 부럽다. 어쩜 나는 언제 이런 차를 타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가 때맞춰 나와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오늘아 고생했다. 이거 마음에 드냐? 네? 마음에 들다니요? 네가 그때 송가인 가수가 어버이날에 송가인 엄마한테 선물로 해준 벤츠차가 딱 마음에 든다고 하지 않았냐? 그 차랑 똑같은 모델이다. 어쩌냐? 저는 순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되물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닌데요.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이다. 다음 주가 네 생일이잖니. 저는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 네 시어매가 작은 며느리한테 제네시스를 사줬으니까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더 좋은 차를 사줘야지. 안 그러냐? 그 말씀에 저도 그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무심한 듯이 대하신 것 같아도 잘 지켜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저의 등을 터닥거리면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처복이 있다고 하셨어. 얼른 타봐. 내가 사진도 멋지게 찍어줄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에겐 너무 과한 차예요. 아니다. 넌 이제 우리 회사의 얼굴이야. 내 아들과 공동 대표이사란 말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일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둘이 협력해서 잘 해봐라. 네? 정말요? 그래. 네가 깡다구가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이서 함께 하는데 더 낫지 않겠냐? 걱정 마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서 살면서 일을 배워봐라. 그래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어서 동서가 했던 것처럼 저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톡 프로필에도 올리고 사방에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금방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벤츠가 웬 말이냐? 진짜야? 네, 제 생일 선물 겸 대표이사가 된 걸 축하 겸 사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지금 쇼하는 거지? 네 동생한테 제네시스를 사준 게 그렇게도 셈이 났냐? 정신 좀 차려.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지 않을 거예요. 대표이사인데요. 이젠 어머니가 제 대신에 우리 애들 좀 잘 챙겨주세요. 전 여기서 일해야 하니까요. 뭐? 내가 미쳤냐? 늙음하게 일은 무슨 일? 그러자 남편이 제 전화기를 잡아채서
시어머니께 한 방 날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라엄마한테는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다고 안 하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죠. 저희는 엄마만 믿고 주말에만 애들 보러 갈 거니까 저희들 대신에 잘 부탁해요.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마실 약을 시간조차 없이 집안일과 우리 딸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주중에 제사가 있는 날이 많아서 동서를 불러다가 가르쳐가며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아예 동서몫이 되어버린 거죠. 일을 못한다고 국박댕이가 되어버린 동서가 진땀을 빼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서 고생이 많네. 내가 좀 더 일찍 올라와서 도와주면 좋았겠네만 일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걸 어떡하나. 앞으로도 쭉 고생해. 시어머니한테 제네시스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 좀 고생 축도 안 들죠. 저는 고물차를 받고도 끽소리도 않고 시댁 일을 잘 했는데요. 그러자 동서가 그랬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저 좀 부르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부르지 말라고 하셨네. 아마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하실 거야. 그래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련히 알아주실 것 아닌가? 안 그래? 네, 형님. 또 모르지. 동사는 것 봐서 아버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잘해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 등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 보시, 피싱 사기, 정치인들 거짓말 헤쳐먹는 사기. 아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도 같은 가족을 사기쳐먹는 인간들도 비일비재하는데 말 다 한 거죠. 가족 중에 누가 사기쳐먹느냐고요? 예를 들자면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가수인 장윤정 어머니도 그랬었고요. 제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 믿고 믿었던 결혼할 남친이었어요. 결혼을 했더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친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다 하나같이 정직하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간을 만났는지 끔찍하기만 했어요. 2년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던 제 남친이 제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때는 남친과 결혼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식장도 예약을 한 후였어요. 그는 다들 알만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생긴 것도 꽤나 봐줄만 해서 사내에서도 여자 동료들에게 택시도 많이 받는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호감이 가는 인기남이었습니다. 제가 남친과 2년이나 사귀었어도 왜 몰랐을까요? 그 시간이 참 아깝기만 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매너 있게 굴었던 사람이라서 그의 진면목을 알아차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법인 것 같았어요. 저처럼 차타공이 천하의 똑순이도 당해버렸으니 얼척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받아와서 손글씨로 이쁘게 하나하나씩 인사말을 쓰기 위해서 남친을 만나서 일찌감치 남친의 원룸에 갔습니다. 남친은 원룸에 사귀는 동안에 딱 서너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좁아 터진 곳을 싫어하기도 했고 남친도 원룸에 저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비교적 남자가 혼자서 사는 원룸 치고는 깔끔하고 단촐한 편이었어요. 냉장고는 생수 음료수와 술만 있었고 밥은 해먹지 않은 듯이 개수대나 싱크대에 물 한 방울도 없더라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남자 방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자주 가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저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해서 갔을 뿐이었고 텅 빈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반찬거리나 넣어주고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몇 번 가보긴 했었죠. 마치 이제 금방 이사를 온 사람처럼 자잘한 살림도 없었고 미니멀리즘을 꿈꾸는 사람인 것 마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었네요. 이 사람은 참 깔끔한 사람이네. 마음에 들어. 그때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내 환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좋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명 콩깍지가 쉰 거죠. 제가 바보 멍충이었어요. 그때 그날은
남친을 만나서 혼수품을 더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청첩장이 다 제작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청첩장을 받아와서 곧바로 남친의 원룸에서 청첩장을 보낼 리스트도 다 작성을 하고 직접 간단하게나마 손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낼 참이었어요. 남친의 원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친과 얘기를 서로 주고받느라 남친이 8층이 아닌 7층을 누른 것을 내릴 때 되어서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내층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7층입니다. 남친이 그 안내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작정 내리길래 따라 내리려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층수가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다시 봐도 7층이 맞았습니다. 이상하네? 8층이 아니었어? 분명히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미 남친은 7층에서 내려서 번호키를 누르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뻔질나게 들락거렸으면 나랑 함께 자기 원룸으로 갔는데도 몸이 알아서 7층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나를 갖고 놀 셈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8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쯤 이미 남친은 번호키를 누른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저도 잽싸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핫팬츠를 입고 있던 어떤 여자가 라면을 먹다가 말고 남친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벌써 왔어? 그 말에 남친이 갑자기 석고상이 된 것처럼 멈칫하더니 따라 들어온 저를 애써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들었는데 끌고 나간다고 해서 제가 끌려 나가겠어요? 아니, 남친 집에 웬 여자가 떡하니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여자도 나를 보던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딱 봐도 저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친에게 다짜고짜로 캐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그러자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소영아, 집을 잘못 찾아온 거야. 남의 집이야. 얼른 나가자. 남친은 다시 한번 저를 세차게 끌어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딱 봐도 수상쩍더라니까요. 남친이 제게 그랬습니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왜 남의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남친의 태극박을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쥐어박은 머리박이 아프다며 투덜댔어요. 왜 때려? 너 바른 대로 말해. 저 여자 집엔 왜 들어갔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못 들어간 거라고. 너 한 대 더 맞아야 머리가 돌아가겠냐?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잖아. 그때서야 제 말귀를 알아차렸는지 완전히 망했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떤 곳으로도 더 이상 둘러댈 게 마땅치가 않았는지 저를 잡아 끌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설명? 뭘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네가 저 여자 집 번호키를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저기 그게 말이야. 그냥 아는 동생이야. 사촌 동생이야.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사촌 동생이라니 웃겼어요. 사촌 여자 동생이 너한테 자기라고 부르냐? 너 진짜로 수상하다. 잠만 말고 번호키 다시 눌러. 뭐? 몰라.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니까 그러네. 진짜 내 사촌 여동생이야. 그냥 나랑 엄청 친해서 자기라고 말한 것뿐이야. 가끔씩 그런 장난을 쳐.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대로 번호키 눌러봐. 안 눌러? 어디 네 집 번호랑 똑같나 볼까? 라고 하며 눌러본 건데 설마니 그럴까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니까요. 남친 원룸의 번호키와 같은 번호였어요. 같은 번호키를 공유하는 사이라 내 속이 더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는 남친을 뒤로하고 문을 펄컥 열었더니 그새 문에 착 달라붙어서 엿듣고 있었는지 그 여자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에그머니나. 그새 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마스크를 제끼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네가 누군데 만식씨한테 자기라고 불러? 말해봐. 그러자 뒤에서 남친이 냅다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말했잖아. 내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자 그 여자가 내 뒤에 있는 남친을 한번 보고는 눈가를 뒤집더니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
신우이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웃기네. 내가 조금 끼부린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난 네 신우이야. 신우이? 네가 신우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봐. 만식 씨한테서 너 같은 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 번호키까지 공유하는 사이일 정도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니들 뭐야? 이제까지 나 갖고 논 거야. 그러자 그 여자란 남친이 똑같이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로 그 여자가 사촌 여동생이라며 어거지로 썼습니다. 자그마한 올룸이라 대충만 봐도 한 번에 스캔이 되었어요. 더 정확한 물증을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이 쓰는 똑같은 면도 크림과 면도기 그리고 스킨로션이 있었어요. 열받은 제가 남친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말 잘해야 할 거야. 솔직히 말해. 니들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러자 뭐 다 들켰다는 듯이 체념을 했는지 그 썩을 것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니? 나 모르겠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끼어들어? 네가 누군데 그러냐? 싸가지 없이 낯바닥 쳐들고 뭐 어쩌려고 뒷밀어? 나한테 뒤지고 싶어 환장했냐? 그러자 아주 우습다는 듯이 제 남친에게 안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식 씨를 너한테 살짝 빌려준 것뿐이다. 원래는 만식 씨가 내 남자였어. 넌 그것도 모르고 좁아 죽더라. 허허. 그러는 그 여자의 행동에 칠겁을 하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이거 왜 이래요? 저리 비켜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불을 낸 것은 그 여자였어요. 뭐? 이젠 그만 연기해도 돼. 보면 몰라. 다들 똥이 난 마당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기야, 쪽이 난 거니까 우리 그만하자. 어? 내 앞에서 내 남친 품을 안겨들면서 한없이 끼를 부릴 것 같은 그 여자를 남친이 세게 밀치니까 그 여자가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친이 그 여자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이 재수없는 거사.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 그러면서 제게 또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랑 잠깐 사귀긴 했는데 금방 헤어졌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야. 믿어줘. 남친이 그 말에 그 여자가 소리를 꾸레꾸레 지르면서 내게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가 그새 마음이 소영이한테 통해버렸냐? 소영아, 저놈 새끼 말 듣지 마. 나 모르겠어? 나 말숙이야.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 기억나? 말숙이? 내가 알게 뭐야. 말숙이가 누군데 들먹거리냐? 그러자 남친이 나를 잡아 끌고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내 몸에서 손 놔라. 안 그러면 콱 뒤진다. 그러자 어느새 말숙이가 내 편을 먹었는지 남친에게 치라를 떨었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소영이가 한 말 안 들려? 라고 하면서 말숙이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제 팔에서 남친 팔을 빼내려고 하니까 남친이 말숙이를 한 번 더 냅다 세게 밀쳐냈어요. 둘이 하는 꼬락사니가 뭐가 뭔지 쌍으로 생쇼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숙인가 말자인가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서울고등학교 2학년 3반 말숙이라고 했는데 난 기억이 없다. 대체 너 누구냐? 내가 완전 조용한 아이여서 그럴 거야. 나 얼굴 조금 고쳐서 그래. 남친이 계속해서 제 팔을 끌어대자 제가 남친 얼굴 다른 한쪽 주먹으로 퍽컷을 세게 한 방 날렸습니다. 그걸 보던 말숙이가 시원하게 잘 날렸다면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남친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해준 게 있는데 소영이 학교에 다닐 때도 남자애들도 꼼짝을 못하고 당했어. 넌 적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뭐 말식 씨와 무슨 관계야? 말식 씨? 보면 모르냐? 말식 씨는 내 남자야. 나랑 2년 동안에 같이 살다시피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남친을 째려보자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미쳤어. 미친 여자야.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냥 몇 번 만나준 것뿐이야. 진짜야. 몇 번 만나준 것 좋아하네. 이게 사람을 병신으로 하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냐? 아니야. 저 여자가 나 좋다고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그랬더니 말숙이 웃기다는 듯이 그랬어요. 자기야, 천하의 소영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 입 닥치지 못해.
네가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죽고 싶냐? 그래, 이 미친 자식아. 나 죽고 싶어 환장을 했다. 어쩔래? 어디 죽여봐. 라고 하면서 남친에게 달려들어서 남친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쥐뜯어냈어요. 저는 둘이 싸우는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더니 열불이 났는지 남친이 내게 일러 바쳤어요. 소영아, 다 인연 때문이야. 이 걸레 같은 걸 내가 왜 좋아하겠어? 내 수준에도 안 맞는데. 나도 남잔데 별 수 있냐? 날이면 날마다 내가 좋다고 뛰어들어오는데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있겠냐? 말숙이는 내겐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영아, 내가 잘못했지만 진심이야. 믿어줘.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남친이 그 말에 이번엔 말숙이 화딱 찍어난다며 내게 와서 또 일렀습니다. 저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 줄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네가 얼마나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희 집도 부자라서 늘 부러웠다고 했더니 아니 네 아빠가 네가 다닌 회사의 회장님에다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야. 나랑 여기서 살면서 말이야. 그러자 그런 말을 고해 바친다며 남친이 내가 보는 앞에서 말쑥을 티지게 두들겨 팼어요. 네가 사람이냐? 소영이를 꼬셔 산목 잡자고 한 게 누군데 그래? 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뭐야? 네가 시작을 해놓고 왜 이 지랄이야? 죽을라고 환장했지? 말쑥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얻어 터지고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죽게 한 이유 까무러치기다. 니나 네 엄마나 똑같아. 네 엄마가 나를 며느리로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가 어떡하든지 설득을 했어야지. 너도 변심한 거 아니었냐? 내가 처음부터 소영이 꽃이라고 등 떠밀었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다. 왜? 야, 이 사기꾼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제 와서 말 바꾸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 못 보겠다고 한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어차피 나랑 결혼도 못할 거면 소영이라도 꼬셔서 돈이라도 펑펑 쓰게 해달라고 했잖아. 말은 바로 해야지.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찍는 줄도 모르고 다 엎어진 마당이라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둘이 싸움이 진정이 되지 않아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기에 현행 폭행범과 사기꾼이 있으니까 잡아가서요. 그 말에 놀라서 둘이 싸움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며 경찰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내가 그냥 보내줄 줄 알았냐? 네 회사는 물론이고 네 부모님과 네 친구들한테도 다 보내버렸다. 어떡하냐? 넌 이리저리 불려다닌 일만 남았는데 말숙이가 너한테 말 안 했나 본데. 난 학교에 다닐 때에도 애들 괴롭히는 애들은 그냥 안 지나쳤어. 아주 끝장을 봐줬지.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아빠가 네가 이런 자식인 줄 알면 넌 뼈도 못 추린다. 각오해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벨소리가 요란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말숙이와 만식이가 아니라며 손살을 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있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들 둘이는 사기꾼이니까 잡아 넣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제게 싹싹 빌었어요. 만식이가 먼저 그랬습니다. 말로 하자. 이럴 것까진 없잖아. 넌 이제 종쳤어. 내가 대충은 안 넘어간다. 그러자 이번엔 말숙이가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소영아, 나한테는 그러지 마. 다 저 자식이 그런 거라니까. 난 피해자야. 경찰서에 가서 조서나 잘 써라. 그렇게 해서 말숙이의 남친은 경찰서로 붙들려 갔어요. 합의를 보자며 남친의 부모님이 오셔서 난리 부르스를 쳐댔지만 어린 판푸너치도 없는 일이었죠. 오히려 아빠를 자극한 셈이었어요.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린 벌을 받아야죠.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버렸어요. 제가 악의적으로 동영상을 여기저기 뿌려버렸더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며 남친이 한순간에 더러운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소송이 휘말리자 대기 발령이 나고 쪽팔려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콩밥을 길게 먹을 일만 남았어요. 남친은 끝까지 저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른 여자와 공모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 결혼을 한 후에 부자인 장인어른의 돈을 빼내려던 천하의 나쁜 놈과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할 남친과 결혼식 올리기 2달 전에 신혼집을 계약을 한 이후로 회사에서 해외 연수다 뭐다 해서 바쁜 관계로 그동안 신혼집을 통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친정엄마 혼수가전 등 이것저것을 쇼핑을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에 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 미리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을 제가 싫다고 마다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도 아니고 임대라서 도배나 장판도 집주인이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도배와 장판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신혼집 구경할 겸 해서 대청소도 해주었어요. 그런 후 결혼식을 보름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꾸미게 돌입을 한 거죠. 어차피 새 집을 장만을 내서 이사를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살림만 장만을 할 생각이라서 기본 가전제품만 신혼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혼살림은 반은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제 신혼집 문을 열려고 막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네 집에 누가 오기로 한 것 아니냐? 아니, 누가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님네 애들 둘이가 칼싸움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두터운 담요가 깔아져 있고 그 위에 추리닝 차림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대자로 누워서 손바닥만한 TV를 앞에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네 애들 목소리에 묻혀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대로 우리가 온지도 모른 채 누워 계셨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때서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와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는 친정엄마를 보시고는 일어나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니, 사돈이 연락도 없이 어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긴? 여기가 제 신혼집인데 딸네 집에 오면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께 어색한 인사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아, 네. 우리 지연이랑 자잘한 신혼살림도 사고 가전제품을 둘러보느라 이제 사왔네요. 이렇게 계실 줄 알았으면 편히 계시라고 오지 않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갑자기 불편하게 계시리 왜 찾아온 거냐는 식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주방 살림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산 보따리를 들고 작은 주방 쪽으로 왔더니 계속해서 여기서 눌러 살아온 것처럼 가스레인지며 음식을 해먹은 흔적들이 너저분하게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 식음 털털한 냉장고도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김치며 밑반찬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쫙 벌리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한 터라서 신혼살림을 채울 공간이라서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깔끔하게 치워놨다고 했었는데 작은 방에는 형님네들 옷가지며 물건들이 한가득 있었고 벽지는 형님네들이 그림을 그려놨는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안방에도 시부모님의 물건이 쌓여져 있었어요. 이불이 깔려져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예비 남편이 내 말을 어긴 채 여기서 지내곤 하는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뿔따구가 나더라니까요. 결혼식 돌리기도 전에 팍 김이 새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던 친정엄마가 눈을 찡긋거리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을 게 따로 있지.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거실에 계신 시부모님께 여쭸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다짜고짜로 질문을 한 내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응?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네,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은 듣지 못했거든요. 저는 오늘부터 신혼집을 꾸미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와 계시니까 제가 황당하죠. 뭐? 너는 꼭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을 한다? 우리가 있으면 신혼집을 못 꾸미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가며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여기 주인은 저와 재현 씨인데 저에게도 말을 해주셨어야죠. 그러자 감히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아이 사돈, 설마 우리 지연이가 사돈이 와 계셔서 불만이라 그러겠어요. 신혼집에 예상치도 못하게 와 계셔서 놀란 거죠.
어른들이 계시는데 신혼집을 꾸미는 것이 마음같이 편하겠습니까? 친정엄마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식 전까지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네. 너는 전화가 없냐?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주고 오면 우리도 방이라도 치워놓고 있을 텐데 안 싸돈을 베니까 민망하지 않냐. 친정엄마는 그저 웃으시기만 하는데 저는 별로 억지 웃음도 나오지 않아서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불만인가 본데 재현이한테 허락을 받은 거다. 니들 둘이는 서로 연락도 않고 지내냐?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말도 않고 지내? 별꼴이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감히 살겄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오빠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혼차림이 대충 준비가 된 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날도 추워지는데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리라서 재현이가 그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 걸로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 내 며느리 아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일러 교체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루면 끝나지 않아요? 왜? 넓으냐? 여기는 내 아들네 집도 된다. 내 아들이 계약자야. 너는 아직 결혼식 전이라서 내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내 아들네 집에 와 있는데 꼭 그렇게 눈치를 줘야 하겠냐? 보일러 교체 공사가 하루에 끝나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니 아들네 집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에요. 당연히 며느리 눈치는 살피셔야죠. 뭐시여? 네가 지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당장에 나가라 이 말이야? 어메,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네. 못 나간다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 겸사겸사해서 여기서 좀 지내다 갈 때 되면 갈 것인디 그 새를 못 참네. 당연히 시부모라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잘 오셨다며 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바뀌었는지 성질부터 내셨어요. 네 형님이 가게를 하니까 여기가 애들을 보러 오기도 용이하고 애들 방도 좀 더 넙직하니까 애들도 지내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란다. 내가 있다고 네 신혼살림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냐?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싫어요. 뭐? 싫다고 했냐? 네, 재현씨 잘못이죠. 제가 재현씨 좀 혼 좀 내야겠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무시다가 내일 짐 다 싸서 비워주세요. 신혼살림도 들여놓으려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비워주셔야 해요. 너는 어쩜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말하냐? 너 내 말 못 들었니? 네 결혼식 전에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참겠다는 거야? 네, 그전에는 신혼살림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신랑인데요. 저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귀신이나 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언제 왔어? 나한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뭐? 여기가 네 집이야? 내가 네 허락을 받고 와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와 계신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설명은 무슨 알아두고 설명? 내가 다 말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듣기 불편하셨는지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네 나 좀 보세.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엄마가 내리까는 목소리에 예비 신랑이 쫄아서 안방으로 엄마를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쇼핑한 살림 도구들을 정리를 하려고 싱크대 장을 열어봤는데요. 각종 양념통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제 신혼 주방 물품들을 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보따리를 그대로 안방으로 끌고 와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너 나한테 뒤질라고 환장했냐? 내가 신혼집 꾸며야 되니까 너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머리가 헷가닥했어? 내가 너한테 왜 입 아프게 여기 들어와 살지 말라고 했겠어? 지연아,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말해봐.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한다는데 한 김에 주변에 배관이 노후가되어서 누수 위험도 있다고 해서 바닥도 뜯어야 하고 해서 큰 공사 돼버린 거야. 그래서 타일도 다시 박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지내실 곳이 없잖아. 조카들도 있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너나 나나 바빴잖아. 그리고 이만한 일로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뭐? 이만한 일? 도배랑 장판이랑 싹 다 새로 하고 새 기분을 새 살림을 들여놓을 생각에 신혼김을 잔뜩 내리던 신부의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작은 방에 가봐. 네 조카들이 벌써 벽에다 난장판을 펴려놨더라. 그걸 우리 말고 누가 와서 본다고 그래? 어린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뭐시 어째?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 신혼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뿐이야 이 자식아. 그런데 나보고 이해만 하고 참으라 이거냐?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당장 여기서 짐도 다 빼고 다 가주셨으면 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릴게. 그러자 엄마가 예비 신랑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셨어요. 우리 사위만 믿겠네. 신혼집에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함부로 들락거리는 것은 아닐세. 알았나? 지연아, 우리는 그만 가자. 열릴 것 없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여자 예비 신랑이 머쓱해하며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닐세. 나 지연이 차로 왔네. 라고 하시며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친정엄마와 함께 내 신혼집 같지 않은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악을 빽 질렀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은은할 것도 많은데도 예비 신랑과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이었는데 느닷없이 예비 신랑이 눈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옳게.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해. 내가 이때가 아니면 바빠서 말이네.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계속 집 보러 다니셨나 봐. 집이라뇨? 응, 다름이 아니고 애들 유치원 때문에 올케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 내 대신에 다리도 안 좋으신데 부동산 사무소를 집 보러 다니시는 게 힘드셨나 봐. 그래서 내 대신에 집 좀 알아봐줘. 네? 형님 집을요? 정말 미안해. 내가 가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애들은 엄마랑 아버지한테 맡기고 재은이랑 함께 재은이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괜찮은 집이 있나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사진도 찍어 보내줘. 어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신혼집 근처로 형님 이사할 집을 알아봐 달라니? 나를 은근슬쩍 떠보겠다는 거야. 뭐야? 하필 왜 내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랑 엄마랑 아버지가 재은이 신혼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네. 놀이터도 가깝고 유치원도 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애들 보러 가기도 동선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네. 뭐야? 아예 내 신혼집을 놀이방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별꼴이야. 틈만 나면 나한테 애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또 얼마나 시부모님이 들락거리실까요?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딱 맞는 집이 있네요. 벌써 알아본 거야? 어디? 제 신혼집이요. 장난하나? 재은이 신혼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제가 신혼집을 다시 내놓을 테니까 그거 형님이 계약하세요. 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형님의 전화가 다시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전화를 했어요. 너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다며? 말 그대로다. 우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으로 찾아봐 달라고 하길래 아예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야. 뭐가 잘못됐냐? 그래? 우리가 누나한테 신혼집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구하잔 말이지?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누나가 들어가 살도록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게 어때? 아 그래? 네가 우리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이해를 해주다니 고마워. 아직 우리 결혼식 날짜는 있으니까 부근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있나 찾아보자. 예비 신랑은 제가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저와 죽더라고요. 일사천리로 부동산 사무소로 가서
저희 계약은 취소하고 예비 신랑이 누나 집으로 다시 계약을 한 터라 계약금도 돌려받았는데 돈은 제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예비 신랑은 아무런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소를 떠나며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 갈 길 가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만 꿈뻑거렸어요. 나는 너랑은 결혼 안 한다. 전세 계약금은 내가 네 집에 건너간 혼수품을 돈으로 계산해서 다 채우고 남으면 돌려줄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을 파기한 것은 바로 너야. 신혼집에 네 집 식구들을 불러들인 건 너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네 누나는 얘들을 우리 집에 맡길 참이었지? 그렇게 배려심이 없는 너나 네 집 식구들을 미리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며 내게 사정하는 그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재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 혼자 남으신 시어머니께서 유독 외로움을 타시면서 자주 저에게 연락을 주시곤 하셨어요. 저도 맞벌이라서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뵙지는 못하고 살뜰히 챙겨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이 쓰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소라 엄마야, 퇴근했냐? 네 어머니, 지금 막 왔어요.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없긴. 날이 엄청 추워졌다. 안 아프던 삭신도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곤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시곤 합니다. 시골에 적막하게 혼자 사시는 어른이라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는 나름 국화축제로 유명한 곳에 있는 바로 근처 마을인데요. 그래도 깡촌 중에 깡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집과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집에 무슨 일이 나도 모를 정도예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거나 급히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가까운 이웃집과 이장님 댁 전화번호를 누르시라고 하면서 늘 휴대폰을 목에 걸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 동안에는 마을회관에서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곤 하는데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신 이후에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라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 계실 때에는 그렇게 일욕심도 많으시고 부지런하시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만사가 귀찮으신지 집 옆에 있는 밭에만 나가시고 다른 일에는 손도 안 대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게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땅을 파서 돈이 나오거나 금을 캐는 것도 아닌데 농산일을 혼자 사시다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날도 추워지는데 방을 따숩게 하고 주무세요. 환절기라서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세요. 아이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냐. 나 혼자서 뭐하러 불을 떼겠어. 걱정은 마라. 추우면 전기장판 위에서 자면 되니까. 다름이 아니라 더 춥기 전에 일찌감치 김장을 하는 게 어떠냐? 아, 벌써요? 좀 이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추우면 힘들지 않겠냐? 예전처럼 김장을 많이 안 하니까 대충 해서 해치우자. 춘삼이 각시도 새로 들어왔는데 김장해야지 않겠냐? 네, 그럼 언제 갈까요? 뭐 미룰 거 있냐? 너만 괜찮다면야. 이번 주말에 하면 좋겠다만. 어쩌냐? 저는 괜찮은데 아가씨랑 동서는요? 내가 연락하마. 별일이 없으면 오겠지. 네, 알았어요. 아가씨랑 동서가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도 갈게요. 그런 후 새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전화는 받았어?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응, 어머니가 김장을 하자시네. 날 잡자고 하셔서 일단 돌아오는 주말에 하자시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아, 그러세요? 형님은 그날 괜찮으세요? 난 시간을 비울 수 있어. 조금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실은 형님, 그날 부부 동반으로 산에 가기로 했거든요. 김장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친정에서 그냥 조금씩 갖다 먹으면 되는데요. 글쎄, 김장을 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겸사겸사해서 내다보고 김장도 하자는 거지.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날 잡는 건 어떤가? 네, 다음 주 주말로 날 잡아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 후에 솔아빠랑 바로 갈 테니까 동서도 그때 와. 네, 그때 봬요. 그리고 또 아가씨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한테 말 들었지? 무슨 말요? 김장하자고 날 잡으시자고 하셨는데 동서가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날 하기로 했네. 아가씨는 그때 올 수 있지?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온 주말에 날 잡은 줄 아시니까 다음 주 주말에 하기로 했다고 말씀 좀 드려줘. 알겠지?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드디어 김장을 하러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팥비 내려갔습니다. 밤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랑 동선에도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뭐? 뭐하러 그러냐? 내가 오지 말고 내일 천천히 오라고 했다. 왜요? 왜긴 왜야. 밤길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밝은 대낮을 놔두고 오라고 하냐? 어머니, 저한테는 일이 많으니까 항상 전날 저녁에 퇴근해서 빨리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일 동틀 때 와서 언제 김장을 해요? 너랑 네 동서랑 같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서랑 뭐가 다른데 그러세요? 너는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네가 네 동서랑 어떻게 같아? 너는 늘 일을 하던 애이고 네 동서는 애기가 아니냐? 뭘 할 줄 안다고 시켜먹겠냐? 일만 더디고 번잡스럽지. 그 애가 박사라던데 공부만 했을 뿐이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봤겠냐? 그런 애를 데리고 무슨 김장을 담는다고 그래? 아무리 나이 드신 시골 노인의 말이라도 기분이 엄청 언짢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온 첫 해부터 김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신 줄 아세요? 저도 동서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저나 동서나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 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따, 말도 많다. 네가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냐? 네가 조금 고생하면 여러 사람이 편할 것을 가지고 말이 많다. 잔말 말고 온 김에 밥 한 술 뜨고 얼른 너랑 나랑 배추나 절이자. 그래야 밤새 간이 잘 배어서 내일 버무릴 것 아니냐. 네가 맨날 하던 것인께 이건 일도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맨날 하던 것이니까 쉬운 죽먹기다 이 말씀이신데 영 기분이 나빴어요. 동서가 없을 때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했지만 엄연히 며느리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손에 있고 한번 해본 사람 해야 한다는 논리. 나는 그럼 뭐 일하러 이 집 구석에 시집을 왔나? 시어머니한테 대꾸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테니 동서에 대한 거는 냅두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오고 있어? 어디 만지 왔어? 그러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말 안 했어요? 무슨 말? 언니, 엄마가 내려오라고 해서 아직 출발 안 했어.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없고 내가 임신을 했거든. 그래서 무리하게 오지 말라고 하셔서 말이야. 아, 아가씨 임신했구나. 축하해. 언니, 언니도 일하지 말고 내일 우리랑 함께 해. 알았죠? 알긴 뭘 알아. 매 김장 때마다 미리 와서 전날 저녁에 배추를 가나는 것을 다 알면서 뻔뻔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임신했다고 몸을 사리겠다는데요. 저는 소라를 임신한 채로도 와서 할 건 다 했었는데 징한 것들이었어요. 자기들 몸만 소중한가 얄미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가씨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만 닥달하셨어요. 너는 소가지가 어쩜 그렇게 좁아 터져버렸냐? 임신 초기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와서 잘못되면 네가 책임을 질래? 여기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피곤하게 오라고 하냔 말이여. 내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너 그렇게 안 봤는디 이제 보니 못 쓰겄다. 얼른 나가서 배추나 다듬기나 해.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소라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소라 엄마도 일하다가 쏜살같이 온 사람이에요. 늙으신 시어머니가 혼자서 일할까 싶어서 얼른 달려온 거라고요. 그런 며느리한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질러대셨습니다. 이 새끼가 엄마 앞에서 자기 마누라 편든 것 좀 보소. 나는 갓난쟁이 너를 없고도 네 할머니가 부르면 군소리 않고 밭일도 하고 밤에 자다가 불 떼라고 하면 불도 떼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정도의 생색을 내고 그러면 쓰냐? 어머니,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소라 엄마는 일하다가 퇴근해서 온 사람이에요. 소라 엄마도 힘드니까 쉬고 제가 혼자서 가낼게요. 그러자 정색을 하시며 저에게 얼른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나가서 배추를 따듬어서 가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소라 아빠는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으니까 TV나 보고 쉬고 있고 나랑 소라 엄마랑 밤새 내내 하면 금방 한다. 넌 나오지 말아라잉. 그러시면서 저에게 얼른 마당에 나가서 일하라고 밀어채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밥 먹은 게 차야겠어요. 저 일 못하겠어요. 소라 아빠랑 하시던가 아니면 내일 동서랑 아가씨랑 오면 함께 하시던가요. 뭐야? 일이 이렇게 처쟁겨져 있는데 그 말이 나오냐? 얼른 나가지 못해. 어머니, 소라가 놀라겠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라는 소라 아빠한테 맡기고 얼른 배추들을 따듬으란 말이요. 어메 속 터져.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그랬습니다. 엄마도 참 형신이랑 재수씨를 부를 생각이 아니었으며 뭐하러 저렇게 배추를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맛있게 해서 나눠 먹으려고 그랬지. 말도 많네. 너는 얼른 들어가란께. 엄마, 소라는 잠 올 때는 소라 엄마만 찾아요. 이렇게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죠. 엄마는 들어가 계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 자기가 배추를 다듬고 배추 절임을 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고 저만 욕을 많이 처먹었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방에 들어가서 소라를 안고 한숨 자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 오밤중에 아들이 일하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내일 식구들이 다 오면 함께 하자시며 남편과 함께 방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새벽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에 길고양이 우는 소리며 닭이 우는 소리가 유별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소라가 중간에 여러 번 깨서 칭얼대길래 재우느라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그 꼭두 새벽에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새 제 앞에 나타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다 잤지? 그럼 얼른 애들이 오기 전에 배추나 절여놓자. 나와 어서. 어머니, 잠도 없으세요? 이 새벽에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저 못해요. 아가씨네랑 동서내고 오면 함께 해요.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요. 저를 아주 일꾼으로 아시는 터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뒤에다 떼고 계속해서 씨부렁거리시다가 혼자서 마당에 나가서 배추를 다듬으셨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냅뒀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을 깨워서 마당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남편을 깨워서 내보냈다고 엄청 제 욕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신경 안 쓰고 한숨 더 잤습니다. 신우와 동서는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점심때가 한참이나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오전 내내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있었는데 신우와 동서네 부부가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그러셨어요. 아야, 너 뭐하냐? 애들 밥 차려줘야지. 동서, 그리고 아가씨, 밥 차려줘야 돼? 지금 일하다가 밥 차리러 가기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으면 안 될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갈머리 없이 그런다고 난리셨습니다. 너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얘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멀리서 운전하고 오느라 고생했는데 네가 밥상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내가 다 시켜야 하냐? 어머니, 저는 일찍 와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점심은 먹고 와야 맞는 거죠.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며 팔딱팔딱 뛰셨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신우이랑 동서에게 그랬어요. 부엌에 가면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까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고 나와.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웬 말이냐며 동서가 들고 온 선물 보따리에 정신이 팔려서 냉동실에 고기를 꺼낸다, 생선을 꺼내서 굽는다고 일하시다가 말고 신우이와 동서의 점심상 차리게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당에서 저와 남편이 물을 다듬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거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추 절임 거의 다 해놓고 배추소에 들어갈 야채를 준비하는 중인데 점심 식사를 한나절 하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니 신우이는 퇴짜로 누워있었고 신우이 남편과 동서네는 뭐가 그래도 기쁜지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거기다 대고 말했어요. 남자들은 밥 다 먹었으면 장갑 끼고 빨리 나오는 게 어때?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절초풍을 하면서 그러셨습니다.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밥 먹었으니까 이젠 소화 좀 시켜야지. 그 말에 동서가 마당으로 쭈뼛쭈뼛 나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그새 또 방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냐? 이런 것도 일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너는 그냥 네 형님이 하는 것만 구경하면 된다. 듣고 있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동서,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일단 몸빼바지 걸치고 장갑 끼고 오기만 하면 되네. 제 말을 콧구멍으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대꾸도 않고 시어머니가 하지 말란 말만 꼬지고대로 듣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듯이 구경만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신우는 임신이라서 안방에서 대자로 누워있고 박사동서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자빠졌으니 제가 열불이 안 나겠냐고요. 그 표정을 읽은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그랬습니다. 처형,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네, 알았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어찌나 놀란 목소리로 크게 말을 했던지 시어머니도 들으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김장이고 뭐고 빨리 소라 엄마랑 병원에 가야겠어요. 소라 엄마, 장모님이 위독하시대. 얼른 가자. 남편이 제게 눈 한쪽을 찡긋했습니다. 그대로 다 팽개치고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저와 남편이 할 만큼 일해주고 나왔으니 나머지는 신인네랑 동선애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도 신인네도 동선애도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에 깜빡 속아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은 남편의 뻥이었어요. 일구덩이 속에서 저를 구출해내고자 하는 남편의 계략이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엄마가 김장을 하자고 부르면 나 혼자서 가야겠어. 배추만 겨우 절여놓고만 왔는데 그걸 언제 다 할지 모르겠네요. 뭐 별 수 있나요? 일을 해본 사람이 내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도 시키고 임신한 신우도 일을 시켜 잡수시겠죠. 이젠 김장은 내 인생에서 안녕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